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친환경 라디오 에코살롱입니다.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고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 검색해주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콘텐츠 호스트를 맡고 있는 저는 커피를 줄이고 있는 라마입니다. 저는 커피를 줄이고 싶은데 못 줄이고 있는 벌똥입니다. 커피를 줄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함들입니다. 저도 커피로 이 얘기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바닐라 소이 라떼를 가장 좋아하는 올리브입니다. 바닐라. 그렇군요. 여러분 그거 제가 드라마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데 저 체스에 좀 빠졌는데요. 나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죠? 좋아요. 그 넷플 땡땡에 퀸스 갬빗이라고 진짜 그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게 핫해요? 저희가 아무래도 넷플 땡땡을 같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추천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그게 뭐 환경이랑 사실 상관은 많이 없지만 어떤 여성의 서사이기도 하고 그 여성이 완벽한 여성은 아니지만 굉장히 멋있는 여성이에요. 체스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지만 그 단지 그 여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여성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이 여성을 위해서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또 성장이네요. 기승전 성장이라. 근데 그 성장에서 무조건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뒤로 뭐 마약이라던가 이런 어떤 슬럼프도 굉장히 겪어요. 그건 재밌겠다. 네. 그 친구가 아무래도 고하다 보니까 그 뭐 마약이라던가 이런 술에 중독이 된다던가 여러 문제도 담고 있어서 단지 어떤 해피한 그런 것만 보여주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요새 핫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성장에 대한 얘기인가요?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이었어요. 근데 진짜 좀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여성 캐릭터잖아요. 아까 막 이 승부욕도 있고 야망도 있고 맞아, 되게 야망. 뭐라고 해야 되지? 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되게 좀 저도 단숨에 보통 이제 한 편씩 되게 아껴서 보는 편인데 단숨에 한 두세 편 한꺼번에 보고 막 그랬죠.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또 말하고 싶었던 게 이게 체스가 1960년대를 다룬 거라 체스가 그때 당시에 완전 남성 중심의 세계였어요. 근데 이 여성이 최초로 그 체스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그때 주도했던 체스 그 게임을 여성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러시아 1위를 이제 바꾸거든요. 어머머머. 스포 당했다. 괜찮아요. 지우면 되니까. 나 지금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해주시고요. 네. 아니야, 난 이미 들었다고. 나 아직 4편밖에 안 봤는데. 그 여성이 되게 중요한 스포일러예요. 근데 예상은 아니야. 하셨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어떤 체스의 어떤 틀을 깨는 그런 점에서도 좀 좋았다. 유리천장을 깼죠. 쾌감이 있죠. 엄청 장난 아니에요. 이제 몇 명 안 되는 이제 여자 체스 플레이어들끼리만 이제 붙여주고. 맞아. 드라마상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뭐 여성부 갈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 진짜 쾌감이 있어. 이런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이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볼 게 많아져가지고. 맞아. 저는 요즘에 그 퀸스 갬빗과 더불어서 다시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마녀의 법정이라고 려원이 나오는 법정 드라마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려원이 연기하는 마이듬이라는 검사가 나오는데 이게 출세를 지향하고 출세욕이 있는 어떤 그런 여성 캐릭터로 나오는데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지금도 사실 잘 보기 어려운 그런 그 캐릭터를 연기를 되게 당당하고 욕심 있는. 그렇네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빠지. 맞아. 한국에 좋은 드라마 많아요. 뭐 건불류도 되게 재밌고 여성 3명이서 맞아요. 그거 야망 욕심. 볼 리스트에 저장해놨죠. 미스 슬로운. 미스 슬로운 아세요? 아니요. 미스 슬로운도 진짜 재밌어요. 제시카 차스테인.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것도 재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여성의 야망으로 똘똘 뭉쳤네요. 그러니까요. 여성도 야망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항상 그려진 여성 캐릭터는 여성이 야망을 가지려면 어떤 모성애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하여튼 그런 드라마가 있어야지만 합리화되는 여성의 야망이 있었는데 이유 없는 야망.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아무튼 네, 그리고 커피를 좀 줄여보려고 해요. 카페인. 너무 카페인에 좀 의존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커피 안 마시면 괜히 내가 약간 멍청해지는 것 같고, 커피 마시면 또 똑똑해지는 것 같고. 뭐 각성 효과? 네. 그거에 조금 의존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줄여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집에서 이제 커피콩을 갈아서 내려 먹는데 한 30g? 갈다가 이제는 20g, 10g 이렇게 줄이고 있어요. 대박이다. 저는 욕망을 풀 창구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커피로 커피인가요? 창구가 그 하나인가요?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나 자신을 합리화하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멋있죠. 네, 그러면 지난 주차 콘텐츠를 다시 소개해드리면서 슬기로운 덕질 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다루고 있는 콘텐츠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입니다. 16년째 라이프라는 잡지사에서 사진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월터 미티가 주인공입니다. 비슷비슷한 하루를 홀로 보내고 있는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월터는 엄청난 상상력을 가진 친구입니다. 어느 날 라이프지의 마지막 호의 표지 사진이 사라져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미티는 사진 작가를 찾아 아이슬란드로 망망대해로 떠나며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지난주에는 전반적인 감상과 여행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았다면 이번 주는 도전과 용기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우선 영화에 보면은 되게 특이한 인물들, 우리가 지난주에는 월터 미티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월터 미티가 찾아다녔던 숀 오코넬, 숀 펜 배우가 연기한 사진작가, 아직 필름을 고집하고 있는 유명한 사진작가도 있었고요. 셰릴 멜호프, 썸 타는 동료 직원, 나중에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장면도 나오죠.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노래를 멋있게 불러줬던 동료분도 나오고 기억에 남는 게 그거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다리 3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할 때? 네. 맞아. 그 강아지 구출해내고. 실제로도 다리가 3개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디테일에 조금 기억이 났고요. 맞다. 또 되게 발랄했던 그 오디션을 보러 다녔던 동생 오데사라는 동생, 회사에 그 핑크색 티셔츠 입고 와서 케이크를 건네주던 여동생도 있었고요. 또 구조조정 담당했었던 테드 핸드릭스도 있었고 너무 무례했죠. 그 클립을 막 던지고 정말 미간에 계세요 해서 노크하고 막 현실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이하모니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데이팅 홈페이지에서 이제 상담을 도와주는 직원 토드. 맞아. 또 계속 통화를 하면서 약간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제 기억에 남는 인물이나 그런 게 있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인공 캐릭터가 좀 기억에 남는다 해야 되나? 좀 아쉽다 해야 되나? 이건 기억에 남는다는 표현보다는 아쉽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캐릭터면서 좀 아쉬웠어요. 이건 저의 취향일 수 있는데 이 마지막에 얘가 처음에 썸 타는 분하고 제대로 뭐 말도 못 걸고 막 마음도 표현 못하고 하다가 윙크 한번 못 보내죠. 네, 윙크 한번 못 보내다가 이런 수많은 어떤 여행도 다니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에는 말을 걸게 되잖아요. 좀 멋있는 남자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 처음에 그 소심했던 사람이 용기를 내는 게 저는 더 매력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엄청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멋있는 남자가 돼가지고 달라진 나. 네, 그 사람한테 용기를 내는 것보다 그 소심한 그 모습 그대로 용기를 내는 게 엄청 큰 성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근데 이건 취향인 것 같아요. 약간 캐릭터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의 취향?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월터가 사실은 처음 말 걸었던 순간이 그 쇼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이게 재무 담당자니까 가서 혹시 쇼의 위치를 아시나요? 하면서 이제 첫 말을 뗐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도 나네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일부러 말 걸려고 손 핑계를 대면서 말 건 거 아니었어요? 그니까요. 그것도 나름 용기였을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핑계를 처음에 찾은. 데이팅 앱에서도 클릭을 했는데 이제 앱이 오류가 나서 그것도 저는 약간 클릭을 하려다가 결국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 클리셰가 있으니까 못할 것이야 하면서 했는데 또 하더라고요. 맞아.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월터는 사실은 용기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책임감이라는 그것 때문에 조금 억눌러왔지 않았나. 스케이트보드도 어렸을 때 탔잖아요. 아 맞아. 숨겨진 어떤 그런 것들이 다시 찾게 되는 현실에 너무 몰입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꿈꿨던 걸 잊어버린 친구는 아닐까. 어제 그런 모이칸 생각이 컷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성장이 아니라 그냥 진짜 나를 다시 찾아오는 그런 그럴 과정일 수도 수도 있겠네요. 있겠네요. 그 함들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그 영화 후반부에 보면은 이 사람의 그 데이팅 어플에 있는 프로필이 되게 다채롭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하모니의 담당자 토드가 그러잖아요. 야, 너 몇 분 안에 좋아요, 윙크 300개 받았어. 근데 이것도 보면서 왜 300개의 윙크를 받은 건 무슨 뜻인가. 그런 용감하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이성만이 왜 이성한테 매력을 주는가. 그렇네요. 약간 맞아요. 이런 장치가 조금 맞아. 그건 좀 무슨 불쾌하더라고요. 뜻일까?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좀 들었어요. 쌤은 어떠셨어요? 볼똥쌤은? 맞아. 어머님이 좀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가 조금 기억에 났는데요. 맞아. 엄마 입장에서는 월터가 뭐 이렇게 라이프라는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도 다니고 되게 성실하고 착한 아들인데 좀 약간 뭔가 답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활기차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지점부터 저만의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살짝씩 이제 단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 잃어버린 25번째 그 사진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엄마가 다 조작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혹시 그 찾으려는 그 쇼 코넬리가 바로 이 엄마가 아닌가. 거기까지 저의 상상력이 미친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집안에서 어떤 그 사진의 일부를 찍고 막 이렇게 되고 케이크도 나오고. 네, 케이크도 계속 나오고 지갑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가 쇼니겠다. 그러면 되게 재밌겠다. 그러면은 돌고 돌아 내가 찾았던 사람이 바로 내 이 집안에 있는 나랑 가장 가까운 엄마였구나.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나 보다. 이러고 혼자서 그래도 되게 좋았겠다. 엔딩이. 그렇게 봤는데 쇼 코넬리가 진짜 되게 쇼팬이 탁 나타나가지고 설산해서 멋있게 눈표범을 보면서 있어서 나의 상상은 현실이 안 되었구나. 이렇게 쇼코넬리 멋있었어요. 그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 그 멋있죠? 자연스러운 주름. 맞아요. 저는 인상 깊었던 인물이 이렇게 약간 연관되어 있는데 그때 월터가 커피를 내리면서 상상을 했잖아요. 셰리한테 가가지고 어떤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상상이 기억 안 나지만 근데 이제 그 상상하고 있는 그 월터를 뒤에서 테드가 무리하게 클립을 던져요. 어이 우주비행사 톰, 어이 우주비행사 톰 하면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 하죠? 메이저 톰이라 하나? 메이저 톰. 메이저 톰 하면서 클립 던지는데 그걸 보고 셰릴이 다시 월터한테 나중에 밑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우주비행사 톰은 그런 무례한 뜻이 아니라 원래는 두려운 마음을 내딛고 그 우주라는 그런 넓은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고쳐서 해주는데 그게 되게 따뜻해서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직접 셰릴이 월터한테 이렇게 스페이스 오디티 불러주면서 톰 어서 가 이렇게 라고 말하잖아요. 그 장면이 이렇게 좀 연결되는 지점이 저한테 되게 좋아서 그리고 인물의 선악 구도도 좀 뚜렷하기도 하고 물론 테드가 완전히 악한 인물은 절대 아니지만 그런 연결되는 부분이 좋았어요. 저는. 테드 악하지 않나요? 그 회사에서 약자들 괴롭히는 사람 너무 싫어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악자죠. 근데 그 전 맨 마지막에 테드가 결국에는 그 월터의 말을 듣고 마지막 커버를 그 삶의 정수 사진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그 문구가
라이프를 위해 일했던 모든 직원들에게 바칩니다라고 결국에 바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 결정권자가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쪽에서는.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마인드를.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중에는 입체적인 인물이었네? 라고 생각했던 맞아. 인물이었어요. 약간 현실적인 영화였다면 그 악당이 끝까지 뭐 이런 사진 싫어하고 이제 말았을 텐데 맞아요. 그거를 실어줬다는 게 또 의미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테드 캐릭터는 진짜 독한 상사? 그러니까 너무 나를 괴롭히는 상사의 전형적인 유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테드는 좀 단순하잖아요. 뭐 대놓고 얘도 맞아. 잘린다 막 이러면서 이봐요. 애기처럼 막 괴롭히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애기. 진짜 뭔가 괴로운 상사는 되게 교묘한 방식으로 그렇죠. 맞아. 그거를 막 뭔가 대놓고 말할 수 없는데 집에 가면 되게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괴롭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테드 정도면 귀여운 편이 아니었나. 되게 얼굴에다 대고 욕을 하니까 오히려 그냥 대놓고 미워할 수 있는. 맞아요. 저는 그 벌통님이 어머니 캐릭터를 가지고 상상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 데이팅 어플 이하모니의 직원 토드 계속 전화하잖아요. 그 토드를 가지고 좀 상상을 했었던 게 신인가? 신까지. 그럴만 했어요. 약간 절대적인 존재인가? 왜냐면 히말라야 그 산맥을 등반하는데 전화가 터지잖아요. 맞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윙크를 보내려다가 못 보내게 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 토드가 세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신이 아니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면 어쩌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어떤 영혼이 아들을 조금 또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한 푸시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아버지인가? 이러다가 근데 LA 가가지고 토드 실물이 나와서 같이 시나몬 번 먹는 거 보면서 저 진짜 놀랐어요. 좀 약간 실망했어. 실물이었구나.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신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있죠. 가장 평범하고 곁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제 친근한 모습으로.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그 토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아까 1부에서도 여행 이야기를 했는데 여행 갔을 때 우리가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뭐 친구나 가족한테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꺼낼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들어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은 나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시간만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 월터가 가장 속마음을 많이 얘기했던 거는 바로 가족이나 자기가 좋아한 쉐릴도 아니고 바로 이 직원 토드였잖아요.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었고 되게 진실하게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도 바로 그 토드였잖아요. 구해줬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면서 좀 재밌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나와 관련된 지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나에 대한 편견이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 터놓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죠. 도전과 용기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여기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월터가 갑자기 아이슬란드를 가고 그린란드를 가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만이 어떤 도전이나 용기는 아니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소소하게 매일같이 도전과 용기를 마주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의 어떤 도전과 용기에 대한 경험이나 그거를 이뤄냈을 때 어떤 기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채식이나 이직 같은. 저는 최근에 이제 종이 영수증 아웃 챌린지를 다른 팀분들이랑 같이 했었어요. 이거를 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종이영수증을 쓰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하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갈수록 종이영수증을
안 쓰게 하려면 전자영수증을 써야 되는데 전자영수증이 너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한테 전자영수증을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좀 개선을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개인을 향해서 했던 건데 정부로 오. 타깃이 바뀐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것도 도전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막 정부를 해시태그 한다고? 그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DM 보내도 되나? 정부한테는 메일을 어떻게 보내지?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국민신문고 네, 뭐 청원을 하면 되나? 이렇게 하는데 네. 또 청원 뭐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막 묻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뭐 빨대 혜택도 기업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잖아요. 한 번에 천공해서. 그런 것처럼 저희도 뭔가 그냥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나? 우리도 소비자고 국민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했고 지금 아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라 뭐 도전이 뭐 성공이다 뭐 실패다 이런 거는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뭔가 내가 경험을 직접 하면서 계획을 바꿔 나가고 또 타깃도 바꾸고 이런 것도 느끼는 거를 기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도전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종이 영수증 아웃 챌린지가. 이쯤에서 좀 박수를 쳐드리고 아, 싶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지지합니다. 네, 너무 끝까지 맞아요. 응원할게요. 네. 주변에도 많이 감사합니다. 알릴게요. 그 올리브땡 그 드러그 스토어 가면은 네. 거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수증을 안 주는 게 기본 세팅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팀이 이렇게 돌아다녀봤거든요. 올리브땡, 뭐, 롭땡, 이런 걸 다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어떤 지점에서는 종이 영수증과 모바일 영수증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이땡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기. 네네. 거기도 같이 협약 체결을 했거든요. 그 근데 여기는 정말 이 모바일 영수증 해달라 하면은 옆에 종이 영수증이 같이 나와요. 그게 디폴트예요. 이거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제일 잘 된 데가 올리브땡이랑 우체국, 대형 서점 알라땡. 알라땡. 거기도 참 잘 돼 있어요. 네, 아무튼. 더 네, 올리브님이 더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전국이 맞아요. 네? 영수증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전국에서 영수증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맞아. 저 야망이 있으니 지지만 주십시오. 네, 지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용기? 직장을 그만둔 거? 맞다. 근데 맞아. 좀 오래 했었어요. 심리학 관련한 일을. 그쵸. 공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20대 내내 했었으니까 음. 한 7, 8년 했었는데 나온다는 게 좀 그때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근데 그게 좀 큰 용기였던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것보다는 좀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한 좀 괴로움이 그 결단을 내리는 내 필요한 용기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사실 용기까지라고는 느껴지지 않고요. 용기가 뭘까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가장 나의 취약한 부분을 직면하는 것이 또 용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 종이 영수증도 뭐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돌아봐야 된이라는 점에서 취약한 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랑 싸웠을 때 되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지만 내가 잘못한 거를 좀 인정하는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용기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용기가 사실 존재할 것 같거든요. 쌤은 좀 어떤 게 용기 같아요? 저는 쌤 얘기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것도 용기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의 도전이 무엇이었을까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사실 좀 평생 평탄하게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환경단체로 이직을 하는 그때가 좀 고민이 되게 많았던 시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좀 도전적인 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월급이라던가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 혹은 뭐 공무원처럼 저는 되게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야근 별로 없는 그런 되게 편안한 직장이었거든요. 그걸 그만두고 이제 덕업일치 자나깨나 이제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좀 나를 헌신?
갈아 넣어야 하는 그런 분야로 넘어가야 되나? 그럼 나의 개인적인 시간은 여행 갈 수 있나? 주말에 막 놀고 싶은데 못 노나? 막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찾아서 간다는 게 좀 어려웠고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 이미 가지고, 그러니까 없는 걸 가지는 거는 괜찮은데 맞아. 이미 그걸 줬다 뺏는 게 어렵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기는다는 게 사실은 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내 건데 이걸 내가 왜 포기해야 되지? 그런 욕심인 것 같아요. 불안?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라마쌤이 놓는 것도 용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가치관이 바뀐 거? 근데 그거를 그거 어렵죠. 또 여행을 통해서 좀 월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저에게 여행이 의미가 있었던 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다른 종교의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완전히 그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모든 친척들이 그런 배경에서 자랐고 20대 초반까지 학교 집 교회 그 트라이앵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 해외를 나가면서 이슬람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저는 뭐 이렇게 좀 개방적인 교회가 아니라 좀 보수적인 그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렇게 뭐 악마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타 종교를.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제가 영국에서 살 때 그 이슬람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알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로 친절하고 우리한테 항상 음식을 대접해주는 그 모로칸이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제가 그 도둑을 당했거든요. 길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친구도 바로 그 이슬람을 믿는 그 친구였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경찰서 뭐 이런 거 다 업무도 그 친구가 다 도와줬고 그러면서도 되게 많이 그 생각이 바뀌었고 또 그 길 위에서 만난 친구들을 통해서 뭐 종교가 없는 친구 그리고 뭐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가치관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뭐 그 당시에는 되게 절대적인 거였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냥 취향의 선택이 이거는 좋은 거야. 좋은 어떤 이념이야 이게 아니라 죽음과 삶을 나누는 기준이었거든요. 신념이잖아요. 네, 완전한 신념인데 그거를 이제 스물스물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퀘스천 마크가 계속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20몇 년을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했고 기도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지점에서 여행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그 이념을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깨트리는 것도 되게 용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그 생각이 깨지는 지점이 쌤 말처럼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과 접촉을 했을 때 이게 발생하는데 보통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 들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굳게 믿어왔던 생각을 바꾸고 싶지도 않고 내가 뭔가 부족하게 조금 행동해야 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타인하고 딱 접촉을 하는 순간 그거를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방어적인 마음이 먼저 드는데 그때 나를 조금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나름 용기인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는 거. 나의 생각 내려놓는 게 사실 나를 어떻게 보면 그럼 이걸 나를 부정해야 되는 건가 하는 또 고민에 빠지고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전과 용기 그리고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도전과 용기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올리브님 채식하고 계시죠? 비건이신가요? 채식? 완전 비건은 아닌데 그냥 정말 별거 아닌 비건이 좀 지향을 하는
채식하는 사람이고 플렉시테리언? 플렉스테리 뭐죠? 상황에 따라서 때때로 아, 맞춰서 하는. 네. 페스코긴 한데 이제 하루 걸러 하루 되게 달라요. 어떤 날은 비건하고 어떤 날은 오버하고 되게 달라서 먹고 싶은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근데 저 네. 아까 그 벌통쌤이 하신 어떤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되게 이 채식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채식도 가치관이 굉장히 변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맞아. 그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죽는 그런 비인간 동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직시를 하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넘어갔었다면 이제는 그거를 좀 직시하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채식을 시작하게 된 게 저한테 용기이자 도전이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막상 해보니까 되게 생각도 안 나고 맛도 기억 잘 안 나고 물론 가끔 광고나 뭐 후각적인 어떤 자극이 오면은 너무 강렬한데 이런 생각도 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자극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 이제는 딱 로봇처럼 입력이 돼가지고 거부감이 먼저 생겨서 이게 사람이 어떤 그런 신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신념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념을 유지하고 그 신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 신념을 퍼뜨리는 것도 하나의 그런 거잖아요. 어떤 임무 좀 하나잖아요. 맞아. 그렇다면 나한테도 채식이 또 하나의 종교니까 나의 채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한테 포용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요즘입니다. 이것도 용기였죠. 그렇죠. 또 다른 힘들었어요. 얘기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이게 식습관이랑 관련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정말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가족을 설득해야 맞아. 되잖아. 매일 예, 만나는 가족.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가족분들은 저한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어머니는 또 저한테 미역국도 막 별개로 또 끓여주시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로 인해서 좀 식탁도 많이 변했고 제가 좀 못 보겠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요새는 생선도 사실 많이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요. 또 더군다나 사실 생선이 요새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 또 원전으로 인한 오염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양식에서 기르는 생선들이 육식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오브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는 한국에서 살다 보면 정말 많은 한계점이 있어요. 식당도 맞아요. 정말 없고 이게 식단을 미리 이렇게 짜는 것도 사실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습관화하는 것도 되게 큰 도전이에요. 용기가 필요한 거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저도 이제 채식 지향인데 쌤이 얘기하신 해양생물을 이야기하니까 그 넷플 땡에서 본 몇 달 전에 봤거든요. 나의 문어 선생님이란 그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걸 보고 나서 저도 뭐 이제 페스코와 선생님 저를 플렉스테리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생선을 좀 줄이기는 입장이긴 한데 그 문어 선생님을 보고 이 문어의 지능과 그 감성과 그 교감하는 능력이 그 사람과 너무 다를 게 없잖아요. 너무 맞아요. 아름답고 그걸 보니까 정말 페스코 해야 되나 더 비건 지향이 돼야 되나 그래서 그 영상의 힘이 되게 큰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요새는 적을 알아야지 무슨 속담 있잖아요. 적을 알아야 나를 더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적을 알라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요새 인권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뭐 이것도 공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신념을 고수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좀 고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포용되려면 저 반대편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나를 반대할까에 대해서 요새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채식을 한다 해도 댓글이나 이런 데 많이 보면은 사실 부정적인 반응이 되게 많잖아요. 이유 없이 욕하고 그런 것들. 물론 욕하는 거 정말 좋진 않지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거를 거부할까? 그리고 그걸 거부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채식을 좀 더 힙한 문화로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고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았던 게 그 동물해방 물결이라는 단체에서 전범선 활동가님이 이 비건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퍼뜨리려고 막 백종원 쌤이 나오는 그런 예능 채널에도 많이 나오셔서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치킨 음식 만들면 이쪽에서는 비건 음식인데 치킨만큼 맛있게, 치킨보다 맛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채식도 비건 음식도 치킨과 되게 대등한 위치에 서 있는 그런 구조를 균열을 약간씩 내는 거 그런 점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반대 입장이어도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성장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서구 중심적이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채워야 되고 뭔가 새로운 곳을 탐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많은 세계의 어떤 환경 파괴가 이루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서구 중심의 성장주의로 인해서 많은 곳이 이렇게 그런 투입이 됐다, 자본의 투입이 됐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컸기 때문에 이 성장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약간 개척해 나가고 미지의 세계를 정복해 나간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가지 않았던 곳에 나의 깃발을 꽂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개척해 나갔었던 모습을 봤던 것 같고, 동양 철학에서의 성장은 약간 내면에 집중하는 그런 성장이지 않나요? 좀 명상이라던가 스스로의 생각, 내 내면의 성장을 좀 중시를 하는, 스스로와의 싸움에 좀 중심을 두는 그런 성장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쌤, 요새 뭐 도덕경 공부 하신다는데 거기서 성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루나요? 무엇이죠? 뭐 성장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지금 라마쌤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붙이자면은 서구는 약간 이원화 개념이 큰 것 같아요. 그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걸 좀 나누어서 좀 이렇게 별도다.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거는. 그런 개념이 좀 컸던 것 같다 하면은 동양의 관점은 뭐 내면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거보다는 이 연결돼 있다. 그런 감수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과 이 내면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연, 흙, 심지어는 뭐 돌 같은 사물까지도 다 연결이 되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개척하고 정복하려는 관점과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그런 이원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의 성경이 사실 되게 좋은데 그 성경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역이 된 거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그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정복해서 착취하라는 의미는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문자 그대로 어떻게 자기의 편의에 맞게 해석을 한 거죠, 서구에서.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인간에게는 그런 권리를 주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뭐 중세 시대 이후로 계속 서구가 어떤 그 개척 정신으로 이뤄서 그거에 이제 표본이 사실 미국이 된 거잖아요. 좀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도덕경을 읽으면서도 그게 한 기원 전에 쓰여진 거여서 꽤 오래된, 그러니까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거의 이제 그게 80몇 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제 문구가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정치 텍스트예요. 일반 사람들을 위한.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텍스트를 읽지 못하는 환경이니까.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는 물과 같아라, 계곡과 같아라, 낮은 데로 향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81장인데, 좋은, 그러니까 나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밖에를 나가서, 밖에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깥 세계를. 그래서 내가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을, 뭐 내 가족 이러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에 되게 만족하고 사는 것. 그거가 바로
되게 이상적이고 행복한 것이다. 이런 맞아.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노자의 도덕경이 이제 중국의 고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서구의 생태학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진짜 그럴만한데요. 네. 연결되어 있다. 네네. 연결성.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관심 갖고 한 번쯤 읽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에 만족할 수 있게끔 좋은 환경이느냐 아니면 내가 거기 환경에 만족하느냐 둘 다 있어야겠네요. 그쵸. 좋은 환경과 좋은 마인드? 나는 올리브가 20대 초반에 그 유럽 여행을 갔다 와서 여행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고 내 주변을 새롭게 하면서 그 여행을 간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이걸 깨달았다는 게 저는 진짜 약간 현타였어요. 그걸 어떻게 20대에 느끼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유럽을 봤다 이러면은 더 다른 곳을 막 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곳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뭐 저기 뭐 중앙아시아는 어때? 막 이렇게 자꾸 저는 되게 호기심이 들었는데 맞아. 그런 사람 그 지점에서 올리브는 딱 멈췄다라는 게 저는 약간 현타였거든요. 아니면 다른 새로운 곳으로 이제 그쵸. 확장하는. 아니 저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했다는 게. 많았어서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지금 들어 생각나는 건 월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월터도 이게 사실 모험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상상에서 현실로 옮겨라라는 메타포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월터가 물론 아이슬란드, 뭐 그린란드로 떠났지만 그 떠남으로써 어떤 걸 얻었다기보다는 그 떠나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느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일상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감독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 여행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갔다 와보니까 이 일상이 더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숀도 그렇고 월터도 그렇고 여기 라이프지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이 깔볼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1%보다 99%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단지 어떤 1%를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떠나는 것보다 이 99%인 내 일상을 채우는 와우. 것들에 만족하는 어떻게 명언 득도했어? 나왔어. 오늘은 득도했어. 어떻게 오늘의 올리브 에코 너무 빨리. 서머리 나왔습니다. 끝났어.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나 몰라요. 저만의 철학이에요. 네. 여행 가서 득도했다 얘기하면서 득도했던 썰. 저는 벌똥님이 해주신 얘기를 들으면 사실 그 월터 이 영화 안에서도 사실 약간 동양적인 철학을 살짝 엿볼 수 있었던 순간이 그 숀이 눈표범 맞나? 네. 눈표범을 찍는 그 순간에 셔터를 누르지 않고 맞아요. 왜 셔터 안 누르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저라면 빨리 찍어야 돼. 저도요. 근데 누르지 않고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stay in it, right there, right here. 나는 그 순간 저기에 그리고 여기에 머무를 거라는데 사실 눈표범이 있는 here and there라고 했다라는 게 눈표범이 있는 저곳과 이곳 이 순간 안에 그냥 위치와 상관없이 나는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동양적인 메시지를 줬던 것 같기도 해서 맞아요. 이렇게 뽑아봤어요. 진짜 이렇게 쌤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다시 한번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이 감독 벤이죠. 주인공이자 감독인 이 벤이 참 많은 것들을 이 영화에 담고자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엔 어떤 감상한 사람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감독이나 이 원작이 얘기하고자 했었던 게 올리브님 말처럼 99%에 좀 집중하는 정말 우리 삶을 나타내는 건 그 1%의 하이라이트가 아닌 99%의 그냥 일상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이 라이프지의 모토에서 저는 조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여기 한번 읽어봐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아요.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진짜 이게 영화 거의 시작
시작부터 중간에 맞아요. 월터가 떠날 때 막 이제 곳곳에 연출, 그 연출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짤로 만들어서 가지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쵸. 여러분 모두 삶의 정수를 찾길 바라면서 네, 그러면은 도전과 용기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덕질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들 한 줄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진 작가인 쇼니 남긴 명언. 아름다운 것은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남기고 그 흰 표범을 그저 바라만 봤던 그 사진을 찍지 않고 바라만 봤던 그 사진 작가의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네, 모두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맞아요. 올리브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아무래도 맨 마지막 월터가 이제 필름 사진을 검수하는 그런 사진을 찍은 그 마지막 호를 장식했던 표지였죠.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사회는 1%만을 좀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세상이지만 어떻게 보면 99%의 평범한 어떤 소시민도 있었기에 이런 사회가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그럼 99%를 위해서 이 한 줄 평을 바치고 싶습니다. 좋다. 저도 그 쇼 오코넬이 이야기한 게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 손에 든 핸드폰이 너무 카메라 기능이 뛰어나갖고 모든 순간을 다 담고 매 순간을 올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대사처럼 좀 안 찍을 수 있는 용기를 좀 갖고 싶고 그 순간에 머물고 싶은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영화를 봤습니다. 월터가 쇼온을 만났던 장면에서 그래서 25번 사진에 뭐가 있었는데요? 라고 하니까 쇼온이 웃으면서 가면서 눈표범처럼 아름다운 것 월터 미티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냥 저는 그게 그냥 끝에 그냥 이름을 부른 건 줄 알았는데 눈표범처럼 아름다운 월터 미티가 그 사진에 담겨 있었다는 힌트를 준 거였잖아요. 저 몰랐어요.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월터 미티 이미 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넘어서 이곳에 찾아온 월터 미티가 아니라 이미 일상에 집중하고 있었던 월터 미티를 아름답게 봐준 쇼온의 시선처럼 맞아, 우리도 맞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언으로 네. 끝이면 명언 대파티. 진짜 너무 느낄 게 많았던 맞아요.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코살롱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은 드라마인 이어스 앤 이어스를 다룹니다. 에피소드 4화로 이루어져 있어서 빨리 보시면 아주 빨리 보실 수 있고요. 네. 아주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드라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감상해 보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함들이 별동 김라마, 올리브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